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올린 PPT 자료를 모두 보실 수 있나요? 누가 대답해 보실래요? 네, 잘 보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넘긴 후에도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 부분을 줌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때는 중요시 하는데 과거에 저는 페이지를 다 넘기면서 강의를 거의 다 마쳤는데 어떤 참석자께서 교수님 왜 PPT가 한 장밖에 없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계속 다 넘기고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저희는 한 장만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께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 이렇게 모여서 SDSN, 또 SDG 유스 아카데미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세종시에 있는 KDI 대학원에 오늘 오전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KDI 대학원에서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건 당연히 SDG나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고 또 UN의 그런 글로벌 이슈, 중요한 문제들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참여하실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알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행하시는 분도 이게 SDG 발음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좀 힘든데 SDG의 복수가 SDG의 플루럴이 SDGs잖아요. 그러니까 읽으실 때 SDGs 이렇게 읽으면 너무 정말 입에 가득 차서 발음이 잘 안 되니까 SDGs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SDGs 그러면 SDG의 플루럴 복수니까 SDGs 그럼 훨씬 읽기 쉽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꿀팁을 제가 가르쳐 드렸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려는 주제는 이제 SDG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계 평화에 관한 문제이죠. 세계 평화의 날이 며칠 지났죠? 9월 21일이니까 사실은 9월 21일 날 UN 총회 정상들의 기조연설도 시작됐는데 우리 시간으로 해마다 UN 총회 정상들의 기조연설 날짜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왜냐하면 요일로 따지기 때문에. 근데 세계 평화의 날은 달라지지 않죠. 9월 21일이고 처음 그것이 제정될 때 우리나라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경희대 창설자 조영식 총장님이 제안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직 UN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런 제안을 실현을 했죠. 오늘 세계 평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거는 여러분들이 설사 SDG와 같은 그런 개발 문제, 지속 가능 발전 문제 그런데 주로 관심이 있더라도 세계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엔에 이제 보통 세 개의 핵심 과제가 핵심 분야가 있다 이러거든요. Three pillars 영어로 얘기하면 필라라는 말은 기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에는 세 개의 기둥이 있다. 그 기둥이 무엇이냐? 하나는 평화, 하나는 개발 또는 발전이라고 해야되죠. 또 하나는 인권입니다. 그래서 평화, 개발, 인권은 유엔의 three pillars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간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보장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실현하기 어렵다. 이런 개념에서 출발했거든요. 사실은 유엔을 처음 만들 때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만드는 건데 2차 대전 후에 평화를 유지하려면 개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인권,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줘야만 한다. 그렇게 안 하면 평화도 유지가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거죠. 그러나 지금은 유엔의 그 3대 핵심 분야가 모두 우리가 개발을 하는 이유가 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다. 이렇게 하진 않죠. 개발 그 자체가 인간의 삶에,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중요하고 인권도 마찬가지죠. 세계 평화의 이야기를 요즘 한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금년 2월 달에 시작됐는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또 끝날 것 같지 않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럽인들이니까 우리랑 생긴 건 다르지만 그들의 삶은 뭐 우리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잖아요. 그냥 아파트 같은 데서 살고 자기 가족들끼리 살고 또 주말에면 쇼핑몰이나 슈퍼마켓 같은 데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이런 우리와 비슷한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조금 낮을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어느 날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침공을 해서 막 탱크를 몰고 오고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고 해서 쇼핑몰도 부서지고 아파트에도 미사일이 떨어지고 학교나 유치원에도 공격이 있고 군인도 죽고 어른도 죽고 아이들도 죽고 다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21세기에 이런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사진에도 지금 어떤 아버지가 딸을 안고 막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 뒤에 보면 폭탄이 떨어졌는지 미사일이 떨어졌는지 불이 붙은 집도 보이죠. 그래서 우리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왜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어려울까? 인간은 왜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전쟁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잘못된 게 많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유일한 효용성이 있다면 저는 세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간이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때는 없어요. 다만 평화가 좀 오래 계속돼서 평화가 몇십 년을 계속되다 보면 사람들은 전쟁의 기억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쟁 같은 건 안 하고 사나 보다. 평화롭게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전쟁이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왜 그럴까?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다. 전쟁을 잘 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세상이라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왜 싸우죠? 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죠?
어떤 동물들은 자기와 같은 종족의 동물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잡아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물에 관한 영화를 보세요. 뱀은 다른 뱀을 잡아먹죠. 잡아먹는데요. 그런데 어떤 동물들은 절대로 배가 고파도 다른 동물만 잡아먹지 자기랑 같은 종족을 잡아먹지 않죠. 뭐 소나 말 같은 초식 동물들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리도 없죠. 자기 종족은 물론이고 고기를 안 먹으니까, 풀만 먹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고기를 먹는 동물도 자기랑 같은 종족을 잡아먹는 동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물도 있답니다. 인간은 보통은 다른 인간을 잡아먹기 위해서 죽이진 않죠. 식인종이 아닌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상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이는, 생명을 빼앗는 그런 행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동물과 같은 이유로 싸웠겠죠. 동물과 같은 이유가 뭐죠? 동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뿐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생존, survival. 자기가 개체로서 생존하려면 먹어야 되죠. 그래서 동물들을 보세요. 집에서 키우는 개라도 보세요. 거의 하루 종일 먹을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개체로서가 아니고 종족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 하나가 아니고 종족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짝짓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또 집에서 키우는 개를 보세요. 중성화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짝짓기에 엄청난 관심이 있죠. 먹는 것과 짝짓기에 엄청난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동물은. 싸움도 그런 이유로 합니다. 먹을 것을 빼앗기 위해서, 또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동물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싸우겠죠. 짝짓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동물에 관한 영화를 보세요. 사슴이나 물개나 수컷들이 싸워서 암컷을 차지하죠. 암컷을 차지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수컷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 동물의 진화에 의한 생존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싸움에서 이긴 수컷이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종족이 우수한 유전자를 계속 유지해서 이 자연에서 종족으로서 생존, 서바이벌 하려는 겁니다. 인간도 처음에는 아마 같은 이유로 싸웠겠죠. 식량을 놓고 싸우거나 짝짓기를 놓고 싸우거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머리가 좋죠, 동물보다. 그래서 동물같이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서부터는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문명을 발전시켜서 사냥하고 뭐 이렇게 채취하고 이러는 대신에 농경 생활을 시작해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 수 있고, 또 하루 종일 매일매일 식량을 찾는 데만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이 인구의 일부만 농사를 지면 나머지는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음식을 구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는, 각자 전문 분야가 있고 또 문자를 만들고 기록을 하기 시작해서 문명을 축적시키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농사를 할 때도 이렇게 하면은 수확량을 더 늘릴 수 있네? 이렇게 하면 홍수에도 견딜 수 있네? 이런 걸 깨달았으면
동물들은 글자가 없으니까, 문자가 없으니까 그냥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때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종족들은 다시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인간은 문명을 축적시킬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 때 이렇게 하면은 홍수가 나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깨달았거든. 써놓으면 다음에 오는 세대는 그것을 읽고 보고 아 그렇구나. 나는 여기서 추가로 또 이런 것도 깨달았어. 그래서 거기다 또 써놓습니다. 그런 것이 책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처럼 한 20대 초반이 될 때까지는 딴 일을 안 하고 배웁니다. 동물들은 그런 식으로 배우는 건 없죠. 우리는 문명을 축적시키고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앞서 산 사람들이 깨달은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점점 더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국가를 점점 크게 만들 수 있었고 또 종교도 발전시키고 이념도 나왔습니다. 동물들은 종교나 이념 이런 건 없잖아요. 종교가 뭐죠? 종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지? 우리는 어디서 왔지? 우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태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종교죠. 그래서 어떤 종교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게 되었을 때 아,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교가 말하는 게 진리인 것 같아. 나에게 답을 주었어. 이 세상이 뭔지에 대한. 그 종교를 그냥 믿을 뿐 아니라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저기요, 제가 사는 곳에는 이런 종교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우주에 대한 답을 주거든요. 진짜 좋은 종교예요. 믿으세요.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믿지 않겠다고 하면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 조금 우습게 들리죠? 가서 종교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안 믿는다고 왜 싸워? 싸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 전쟁은 뭡니까? 나는 이런 종교를 믿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딴 걸 믿고 있다. 잡신을 믿고 있다. 그래서 내 종교에 의하면 저런 이교도들은, 이단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종교 전쟁이잖아요. 이념은 뭐죠? 이념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운영하면 보다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국가가 모든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사람들은 그냥 월급만 받고 일할 수 있게 해주면 그런 것을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해질 것 같아요. 그런 이념이 있을 때 그럼 자기 사회를 그렇게 공정하게 운영하면 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저기요, 제가 사는 데는 이런 이념이 있는데 정말 좋아요. 이 이념대로 살면은 사회가 공정해지고 많은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랬을 때 아, 그래요? 그럼 우리도 해볼게요. 하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죠? 전쟁을 합니다. 싸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조금 과장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종교와 이념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전쟁이나 이념을 놓고 싸운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동물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이유, 생존을 위해서만 싸웁니다. 생존을 위해서만 다른 동물을 죽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동물보다. 어떻게 보면. 싸움을 하면
이겨야죠. 왜냐하면 싸움에서 지면 굉장히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싸움에서 진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고 그 가족, 어떤 때는 심지어 모든 부족, 마을 사람들이 다 죽거나 노예가 되거나 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역시 인간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기려면 악착같이 힘을 쓰고 물어뜯고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무기가 있어요. 무기, 웨펀. 무기가 뭐죠? 싸울 때 우리는 맨손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이죠. 동물들은 물어뜯거나 팔로 휘두르 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강한 이빨도 없고 독도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좋은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거나 다른 동물을 죽이거나 할 때 그냥 주먹으로 하는 것보다는 손에다가 돌을 들고 때리면 훨씬 효과가 좋네. 돌도 그냥 보통 돌로 때리지 말고 돌을 빼쭉하게 갈아가지고 그 돌로 쑤시면 훨씬 더 쉽게 상대를 죽일 수 있네. 보니까 돌로 만든 칼보다는 쇠로 칼을 만들면 더 날카롭네. 칼이나 창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만 공격할 수 있는데 한 50m 떨어진 사람도 활을 만들어 쏴보니까 50m 앞에서도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네. 모든 사람이 칼밖에 없는데 활을 처음 쓴 사람은 엄청난 이점이 있었겠죠. 모든 사람이 칼과 창과 활밖에 없는데 처음 총을 만들어 쓴 사람은 엄청난 이점이 있었겠죠. 대포를 만든 사람들은 더 유리했겠죠. 전투기나 미사일을 만든 사람들은 더 유리했겠죠. 상대방이 보이지 않아도 공격을 해서 제압할 수 있습니다. 무기를 점점 더 효과적인 무기를 만들었죠. 효과적인 무기가 뭐죠? 작은 노력으로 많이 죽일 수 있는 게 효과적인 무기죠. 여러분이 이런 말 들으면 그거 엄청 잔인한 말이네. 작은 노력으로 많이 죽여? 그렇지만 그게 효과적인 무기죠. 처음에 기관총을 만들었을 때 기관총은 역사에서는 미국 독립전쟁, 미국 남북전쟁 때 본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총을 한 발 한 발 쏘았는데 기관총은 그냥 두두두두두두 계속 쏠 수 있죠. 그래서 미국 남북전쟁은 내전이지만 아주 많은 사상자가 나온 전쟁이에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무기를 만들었냐. 총이라는 게 그래도 겨냥을 해가지고 내가 누구를 지금 쓰러뜨리려고 하는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지 눈 똑바로 뜨고 올바른 겨냥을 해서 전쟁을 하는 게 정정당당한 것이지 기관총? 그냥 뭐 대충 아무 데나 쏴서 누가 맞아도 할 수 없다? 이런 무차별적인 이런 무기는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거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19세기 중반에.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죠. 무슨 기관총이 그렇게 무차별하다고 그걸 금지시킨 논의를 했어? 그런데 그때는 아직 미사일도 안 나왔고 전투기도 안 나왔기 때문에 기관총 정도면 무차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 논의는 물론 아무 결과도 낳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파괴적이고 더 무차별한 무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투기나 미사일을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자기가 공격하는 상대가 누군지 보이지도 않잖아요. 비행기 위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이거 나 누구한테 맞춰야지 이런 생각하고 떨어뜨리나요? 미사일이 몇십 킬로를 날아가는데 미사일 쏘는 사람이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죠,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파괴적이고 무차별한 무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관총을 금지시키자 하는 주장은 쉽게 얘기하면 웃기는 주장이 되었죠. 그러다가 급기야 Ultimate Weapon,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나왔습니다. 핵무기죠. 핵무기는 1945년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히로시마에서 미국이 사용한 아주 초보적인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7만 명을 죽게 만들었고 후유증으로 7만 명이 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원자폭탄 하나가 14만 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핵무기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핵무기는 최소한 이거보다 100배 더 강력합니다. 즉 핵무기 하나가 100만 명도 죽일 수 있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야, 이거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무기를 발전시킨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이런 무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뭐 몇천 개만 있으면 전 세계가 끝장이네. 예, 몇천 개 있으면 전 세계가 끝장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력한 무기를 만든 이유는 뭐죠?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한 남들은 칼밖에 없는데 활을 가진 사람이 가졌던 엄청난 이점, 남들은 활밖에 없는데 총을 만든 사람이 가졌던 엄청난 이점, 남들은 보통 총밖에 없는데 기관총을 가진 사람들이 가졌던 엄청난 이점,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것뿐이죠. 누군가가 핵무기라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언젠가 만들어서 악마의 무기처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해버리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건 아닙니다. 점점 더 효과적인 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지나치게 효과적인 무기를 만든 것이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은 아까 제가 1945년에 핵무기가 사용됐고 2차 대전이 끝났다. 그래서 20세기 전반에 두 차례의 세계 전쟁이 있었죠. 세계대전. 그 세계대전 두 차례를 합쳐서 8,5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8,500만이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이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특히 핵무기의 사용을 보았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이제 국가 간에 또 전쟁을 하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왜냐하면 저런 무기까지 만들었으니까 한 방에 몇십만 명씩 죽는데 저런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 인류가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유엔의 가장 큰 목적은 평화의 유지다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은 3 pillars, 세 개의 핵심 분야를 가지고 있다. 평화와 개발과 인권이 그것이다. 당초에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개발과 인권도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이나 인권도 평화 못지않게 인류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죠. 평화 분야에서 유엔은 여기서 보시는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든지 집단안보의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유엔의 세계 평화 유지의 역할을 평가할 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잘했네. 그 정도면 유엔이 평화 유지? 그 정도면 잘했네. 3차 세계대전 안 일어났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무슨 소리야. 3차 세계대전은 안 일어났지만 지난 77년 동안 2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거 유엔이 막았어? 그렇게 많은 숫자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3차 대전이 안 일어났다고 유엔이 평화를 잘 유지했다고?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오늘날 2022년의 시점에서 볼 때 세계 평화 안보에는 어떤 문제들이 중요한가 한번 간단히 볼까요? 저는 6개를 꼽았는데 그중에 3개는 우선 당면 하나죠. 급한 문제들이고 나머지 3개는 중장기적인 성격의 문제들입니다. 당장의 급한 문제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죽고 사람들을 계속 죽이고 있으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는 잘못된 거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아까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유엔의 가장 중요한 5대 상임이사국의 하나인 러시아가 자기 옆에 있는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해서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이렇게 되는데 유엔은 그거를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말로만 비난하고 그럼 도대체 유엔의 세계 평화 유지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것은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역할에서 가장 약점을 노출시킨 거예요. 왜 약점인가 하면 2차 대전 전에 1차 대전이 있었는데 1차 대전이 끝나고는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엔보다 앞서서. 근데 국제연맹은 실패했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니까. 국제연맹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강제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한다 그러면 침공하면 안 되지. 뭐야, 나쁜 놈 아니야? 저 나라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쁘다고 하든 말든 계속 침공하면 국제연맹은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강제력이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2차 대전도 막지 못했죠.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나 이태리의 이디오피아 침공이나 일본의 만주 침공이나 이런 모든 것이 국제연맹 시절에 일어났는데 국제연맹은 규탄만 했지 행동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엔을 만들 때는 야, 국제연맹은 완전히 종이 호랑이였잖아. 페이퍼 타이거. 이제 우리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제대로 된 국제기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만들어보자. 해서 유엔을 만들고 유엔 안에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안전보장이사회는 세계에 있는 모든 국제기구 중에 유일하게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그런데 유엔을 만들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5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죠. 이 5나라는 유엔을 만들 때부터 유엔의 강제력 필요하지. 근데 그래가지고 그 강제력을 만약에 나한테 우리나라에 행사한다? 그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우리 5나라는 그런 강제력이 행사될 수 없게 거부권을 줘야 돼. 왜냐하면 강제력 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하니까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항상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거부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 중에 하나만 반대해도 결정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 그럴 때 그런 법이 어딨어? 니네가 뭔데? 그거 공정하지 않잖아. 이랬으면 그래? 그럼 우린 유엔에 참여 안 해. 이랬을 거예요. 사실 미국도 그때 그렇게 위협했어요. 만약 거부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엔에 참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유엔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유엔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러시아도 그 5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침공하는데도 유엔이 행동을 취할 수 없는 겁니다. 강제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량 파괴 무기와 북한과 이란이라고 했는데, 대량 파괴 무기라는 건 특히 요즘은 이제 핵무기를 말하잖아요. 핵무기는 1969년에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따라서 5나라, 우연히도 그 핵무기를 가진 5나라와 유엔의 상임위석 5나라가 일치합니다. 제가 우연히도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유엔을 만들 때 5나라 상임이사국이 야, 이제부터 우리 이 5나라만 핵무기 갖자 이렇게 약속한 적은 없어요. 1945년에 미국 말고는 아무도 핵무기가 없었어요. 러시아도 1949년에야 핵무기를 가졌고, 영국과 프랑스도 1950년대에야 핵무기를 가졌어요. 마지막으로 중국이 1960년대에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969년에 야, 이런 식으로 가면 개나 소나 할 거 없이 다 핵무기 갖겠네? 안 되겠다. 핵무기는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핵기술이라는 거는 무기 만드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원자력 발전처럼 평화적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핵기술을 줄 때는 핵무기 안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만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핵기술을 가진 나라는 5나라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3나라만 빼고. 동의 안 한 나라는 인도와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입니다. 그 나라들은 핵비확산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자기네도 핵무기를 만들려고. 그래서 그 3나라는 다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8나라죠. 그런데 북한과 이란은 아직 핵무기가 없지만 북한은 우리가 핵비확산 조약에 가입할 때는 핵무기를 안 만들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우리가 마음이 달라졌다.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세요? 달라지셨으면 그럼 만드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너나 할 거 없이 딴 나라도 다 우리도 마음 달라졌는데요 하고 나올 테니까. 그래서 안 된다. 한번 핵무기를 안 만들겠다고 해서 너네가 핵기술을 받은 건데 그걸로 핵무기를 만들어? 그거는 약속 위반이다.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하고 국제사회에 제재를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었죠. 이란은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키워드는 위험한 분쟁 지역, 대만,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그랬는데 대만이 왜 위험한지는 여러분 아시죠? 미국과 중국의 대립 지난번에도 봤으니까. 또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에서는 작년에 쿠데타가 나거나 또는 미군이 철수하거나 그래서 큰 변화가 일어났죠. 이런 데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다음의 키워드는 제가 세계주의와 국가주의의 대립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중장기적인 문제들이죠. 이렇게 세계적인 문제가 많을 때 세계의 국가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났을 때 야, 우리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분쟁이 많았지만 잠깐만 기다려봐. 타임아웃. 분쟁은 우리 조금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코로나부터 해결하자.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국가들이 그랬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딴 나라는 모르겠고 각자 도생? 우리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백신도 우리 국민부터 먼저 맞춰야 되겠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마 아무도. 우리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힘을 합쳐서 협력해야 될 때 협력하지 못하고 민족주의, 국가주의,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중요하다는 그런 태도를 더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죠.
또 미중 관계 대립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결국 미국과 중국의 라이벌 대립 관계가 다시 부각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중국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앞으로 어떤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번 키워드는 이제 글로벌 이슈 중에 기후변화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기후위기가 계속되면 국가들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기후위기가 계속돼서 예를 들어서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이 다 뭐 깔아앉기 시작했잖아요. 깔아앉았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그 사람들은 난민이 될 거잖아요. 난민이 돼서 다른 나라에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회 불안 요인, 분쟁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도 분쟁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격차는 지난 3, 40년 동안 한 번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게 되면 분쟁의 씨앗이 되겠죠. 대유행병, 코로나19처럼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생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인간과 동물 간에는 어떤 공간을 두고 간격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지난 1만 년간 인간이 키우는 가축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져서 1만 년 전에는 인간과 가축의 몸무게를 다 합치면 전 세계 동물의 1%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인간과 가축의 몸무게를 합치면 전 세계 동물의 96%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가축이 아닌 야생동물은 4%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 인간과 동물 간의 공간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박쥐 속에서만 살아야 되는 바이러스가 천상갑을 통해서 인간의 몸에 들어오고 낙타 속에서 살아야 되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오고 온갖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생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런 대유행병, 팬데믹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세계 평화와 안보에도 위협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평화 유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유엔의 역할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멀쩡한 대낮에 유엔 상임이사국의 하나인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옆에 있는 나라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무력을 사용해서 침공해도 남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유엔은 뭐 하려고 존재하나? 이런 도전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떤 유태인 언론에 난 이야기인데요. Can the United Nations survive the war in Ukraine?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읽어보세요. The UN becoming increasingly irrelevant and eventually succumbing to the fate of its predecessor, the League of Nations, with the human losses and material destruction that went with it. 유엔이 점점 이렇게 더 무의미해지면 결국 그 유엔 앞에 있었던 유엔의 전임자 국제연맹 같은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The United Nations is
not in a position to bring peace to Ukraine. Only Russia can do that. By withdrawing is true. 유엔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러시아가 스스로 철수해야만 해결이 된다. If the response of democratic nations to the Russian invasion is to promote a rules-based world order, the success of which requires all governments to treat both their subject populations and their external borders with solemn respect, then it begs the question of how useful the United Nations can be as long as Moscow exercises power of veto. 그러면은 러시아가 비토 권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한 유엔은 평화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말인가? 이런 뜻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세 가지. 저는 이제 아까는 부정적인 거였으니까 조금 긍정적인 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화 필요성, 경제적 상호 의존성과 민주주의의 힘, 미디어와 정보통신 기술의 역할, 그렇습니다. 먼저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화. 세계에는 세계 정부는 없죠. 글로벌 거버먼트는 없습니다. 월드 거버먼트는 없습니다. 유엔은 세계 정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글로벌 거버넌스는 있어요. 거버먼트는 없지만 거버넌스는 통치 행위죠. 어떻게 보면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부가 없음에도 마치 세계 정부에 있는 것처럼 일정한 거버넌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UPU라고 아세요? 국제 만국 우편연합. 여러분이 한국에서 편지를 써서 또는 소포를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에 있는 동생에게 보냈다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그거 전쟁도 나오고 그랬는데 모스크바까지 소포가 갈까? 하고 걱정하지 않죠. 왜 걱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우편에 관한 국가 간의 협력이 있어서 전쟁이 났든 뭐가 났든 우편은 다 배달된다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거버넌스입니다. UPU가 그런 우편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국가들이 합의하기 때문이죠. 국가들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가 전쟁하다 화가 나서 야,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오는 소포는 전부 다 뜯어보자. 이게 뭐 있는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똑바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죠. 그러면 딴 나라들도 러시아에서 오는 우편물을 뜯어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우편 제도에 대한 신뢰가 없어집니다. 이거 뭐 소포를 못 붙이면은 갈지 안 갈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직구도 하지 말자. 직구하면은 제대로 올지 안 올지 몰라. 돈만 벌일 수도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지금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는 없지만 국가들이 합의하는 분야에서. 그런데 국가들은 그렇게 우편이라든지 실용적인 분야? 이거 하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잖아. 이런 거는 합의를 해주는데 안보라든지 세계 평화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힘센 나라고 강대국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야 돼. 뭘 우리가 양보하라고? 절대 안 되지. 이런 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서 전쟁이 끝나면 저는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면 평화안보 분야에서 강화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는데 또 하나의 좀 긍정적인 측면의 고려라면 경제적 상호 의존성과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성, economic interdependence, 그리고 민주주의의 힘. 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철학자 칸트는
민주주의끼리는 서로 전쟁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가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죠? 민주주의 국가끼리 서로 전쟁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실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은 모두 어느 나라가 시작했죠? 프랑스와 독일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프랑스와 독일은 왜 이제 전쟁을 안 하죠? 둘 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고, 과거에는 뭐 히틀러 이럴 때는 독일은 민주주의가 아니었잖아요. 둘 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고, 서로에 대한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죠. 서로 무역도 많이 하고, 만약 전쟁을 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회사는 프랑스, 독일에 다 투자해서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는데, 프랑스와 독일이 갑자기 탱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전쟁을 한다?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 전쟁을 할 가능성이 줄어드는구나 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세상에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점점 더 민주주의가 되도록 노력하면 전쟁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전쟁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맞는 생각이죠. 오늘날에는 전 세계 국가의 한 3분의 2 정도가 민주국가입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지금 벌써 푸틴 탄핵 결의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푸틴이 굉장히 위기에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북한은 워낙 대외관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아도 엄청 불편할 게 없지만 러시아는 대외관계가 많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제재를 계속 받으면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푸틴이 아무리 독재자라 해도 국민들이 그렇게 큰 불만을 갖게 되면 권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상호 의존성의 힘이죠. 상호 의존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도 혼자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상호 의존성의 힘이 전쟁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미디어와 정보통신 기술의 역할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텔레그램을 제일 많이 쓴대요. 우리는 카톡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텔레그램이나 CNN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 언론은 우크라이나 안에 들어가서 취재를 안 하지만 CNN은 전쟁 나기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계속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면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전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막 국민들이 그걸 전쟁하는 모습을 찍어서 텔레그램에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쟁이 한 번 나면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는지 서로 제가 시작했거든 하면은 찾아내기가 어려웠어요. 막 전범 재판을 하고 이래서 증언을 듣고 이래야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필요 없죠. 그냥 CNN이나 텔레그램이 있으니까 보면 돼요. 누가 시작했는지, 누가 공격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언론이나 정보통신 기술이 투명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쟁을 좀 예방하는 데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엔이 앞으로 더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해서 세계 정부와 같은 그런 유사한 수준까지 강화될 수 있을까?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런 논의도 있긴 할 텐데 아직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이 그러려면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유엔을 만들 때 상임이사국들에게 특권을 주었다. 왜냐하면 특권을 안 주면 유엔에 안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특권을 안 주면 유엔이 강제력을 갖는데 찬성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유엔이 강제력은 가져야 되겠는데
다섯 나라는 예외로 하고 강제력을 갖게 해주자 하는 부분이 저 다섯 나라 가면 설마 나쁜 짓 하겠어? 좀 이런 마음 비슷하게 한 건데 잘못 생각한 거죠. 나쁜 짓 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오늘의 세계에 필요한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세계 시민의식, 글로벌 시티즌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상기시키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세계 시민의식은 결국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자기 정체성을 가족에서 찾죠. 나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 우리 부모님의 딸, 내 동생의 누나, 내 동생의 오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학교에 가면 나는 어느 학교 학생, 나는 부산 사람, 나는 대전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보다 한민족이라는 민족 개념이 더 크죠. 왜냐하면 북한도 한민족이니까. 미국이라는 국가 안에 민족이 많이 있죠. 여러 인종이 있고 민족이 있으니까. 그런데 국가가 더 상위의 개념이든 민족이 더 상위의 개념이든 간에 이제는 우리 모두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 아니라 지구인이다. 세계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시대이니까. 우리가 세계를 단위로 생각하고 세계를 단위로 행동하게 되었으니까. 아무도 나는 지구인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면 사람들은 다 나는 독일 사람이다. 나는 일본 사람이다. 나는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지구는 누가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세계 시민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외계 생명이 있어서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다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구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여태까지 중국 사람들 꼴 보기 싫었는데 저 외계인들 와보니까 중국 우리랑 동료였네? 중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전부 다 북한 사람까지 우리 지구인이네? 힘을 합쳐서 저 외계인 꼴 보기 싫은 놈들과 싸워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불행히도 외계인은 지구를 침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를 침공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지구인이다. 세계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세계시민의식입니다. 쉽진 않죠. 세계시민의식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서로의 같음을 보자 이거예요. 같음이 뭐지? 보편적 가치. 인간인 이상 무슨 종교가 있건 무슨 문명이 있건 어느 나라에 살고 있건 생명은 소중하다? 우리 자식들은 소중하다?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면 좋겠다? 싸우는 것보다는 평화롭게 사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은 인간 공통이죠. 그래서 인간의 같음입니다. 이런 거를 찾아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름으로 존중하죠. 다양성으로. 나는 저 여자들이 도대체 왜 히잡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나 이유가 있어서 쓰고 있겠지? 그냥 인정해 주자. 다름을 인정해 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가치와 다양성의 존중이 세계시민의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가끔 가다가 여러분 스스로를 세계시민, 지구인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우주에서 지구를 쳐다본다고 한번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이 지구의 사진에 보이듯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에서 볼 때는 작은 나라이지만 그렇게 보면 지구에 큰 나라는 없습니다. 딴 나라들도 우리보다 조금 클지 모르지만 그게 그거죠. 다 그냥 지구 위에 바다에 둘러싸인 땅 위에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진은 화성에서 디스커버리
우주선에서 내려놓은 로버가 지구를 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오른쪽에 데이모스라는 별은 화성의 달이랍니다. 화성도 달이 있대. 왼쪽 아래 머큐리는 수성이죠. 그 위에 있는 비너스는 금성이죠. 아주 위에 있는 earth는 지구이죠. 즉 우리의 모습을 먼 곳에서 화성에서 찍으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가상 사진이 아니죠. 누가 거기 가서 찍은 거잖아요, 진짜로. 그 찍은 건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긴 하지만 우리가 저기에 가서 지구를 쳐다보면 저렇게 보이는 거죠. 저 작은 지구라는 별 위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를 지구인 세계 시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지죠. 지구 위에서 지구를 찍은 모습이나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나 모두 다 가상도관입니다. 실제로 찍은 현장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시민, 지구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 모두의 인류의 지속 가능한 앞날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공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시는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어떡하죠? 채팅창에 뜨나요? 아니면 그냥 손들기 기능을 사용하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손들기 기능 하실 줄 알죠? 일단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준비한 거는 그 패들릿이라고 질문 받는 곳에서 질문을 따로 일단 몇 개 받아두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질문 받아놓은 것들을 좀 먼저 전달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시간이 조금 괜찮다면은 또 다른 분들의 질문을 더 들어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 받아놓으신 거를 누가 좀 읽으실래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질문 있는 것도 공유해 주실 거라 공유하면서 제가 읽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패들릿 공유 지금 가능할까요?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지금 다른 저희 혹시 도와주실 분 아니면 제가 일단 지금 채팅창에 올리고 이거 읽은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질문은 이제까지 유엔이라는 기관은 전쟁을 경험해 왔는데 앞으로는 유엔이 전쟁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피해자, 피해 국가에 대한 지원이나 전쟁을 시작한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을 둘 것이라고 예상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 이쪽에서 첫 번째 있는 질문이고요. 제가 하나씩 대답할게요. 네,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지금 물어보신 거는 이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의 피해자들을 유엔이 어떻게 도와주냐 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엔에는 난민을 도와주는 난민기구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전쟁이 나서 먹을 게 없다, 전쟁이 나서 다 집을 잃어버렸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도적 활동을 하는 기구도 있고, 유엔은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물론 필요한 일이고 유엔이 계속 해야 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전쟁을 막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전쟁을 어떻게 안 일어나게 싸우지 않고 러시아가 멀쩡한 옆에 나라에 쳐들어가서 대포 쏘고 총 쏘고 탱크 타고 들어가서 파괴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이런 일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가 중요하겠죠.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의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주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소방서가 있죠. 119. 근데 불 나면 어떻게 가서 빨리 불 끄고 화재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도와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불을 안 나게 하지?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엔이 하는 활동은 그런 전쟁의 피해자,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간의 고통 이런 것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고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민주주의가 확산되면 좀 전쟁을 덜 하지 않을까?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 전쟁을 좀 덜 하지 않을까? 전쟁을 한 나라는 왕따를 시켜서 전쟁을 시작한 나라는 세계 국가들이 상대를 하지 않고 그 나라를 어렵게 만들면 다음에는 다시 전쟁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되고 저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질문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를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서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건가요? 유엔 헌장 위반을 한 러시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의문이라 여쭤봅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라는 게 올라와 있는데요. 왼쪽에서 두 번째인 질문입니다. 네, 러시아를 유엔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유엔 헌장에 의해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헌장을 만들 때 우리는 유엔을 만든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강제력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5개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이 있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장도 고칠 수 없어. 한 줄도 고칠 수 없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헌장에 따라서 러시아를 축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임이사국 주의를 뺏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야 이게 뭐야 우리 유엔 이거 다시 판을 좀 새로 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된다면 헌장을 고치는 방법보다는 해쳐 모여 유엔을 아예 해산시켜버리자. 그리고 다른 국제기구를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만들자.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 세 개를 한 번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1번 전쟁의 상황이 굉장히 빠르고 많이 변동되는데 그 모든 변수에 따라 계속해서 지원 방법을 바꾸나요? 2번 전 세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외하고도 유엔의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쟁들이 존재하는데 지원하는 전쟁이나 국가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3번 유엔 안보리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른쪽에서 첫 번째에 있는 질문입니다. 지금 전쟁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유엔은 전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 않죠. 전쟁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죠. 전쟁의 피해자,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을 한다든지 유니세프가 우크라이나의 아동들을 지원한다든지 유엔 난민기구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난민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역할은 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군이 들어가서 전투 행위를 중지시킨다든지 전쟁을 더 이상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도 원래는 유엔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상임이사국이 개입된 전쟁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상임이사국은 강제력의 칼날이 자기네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처음부터 유엔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유엔이 가진 최대의 약점이라고 그랬어요. 상임이사국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불법 행위를 하거나 이러면은 유엔이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피해자들을 도와주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이고 안보리 개혁 가능성은 아까 제가 얘기한 유엔을
판을 새로 짜려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보리 개혁이라는 게 질문하신 분이 러시아 같은 상임이사국 지위를 뺏어버리거나 축출해버리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라면 현재 헌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런 거 말고 조금 좀 개혁해서 효과적으로 만들자 하는 개혁은 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실시간 질문하고 싶으신 분은 실시간으로 지금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손들기 기능 이용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따로 질문해 주실 분은 안 계실까요? 그러면 패들렛에 있는 질문 한두 개 더 읽어보고 그 뒤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다음 질문 읽어볼게요. 왼쪽에서 첫 번째 있는 질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22년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 중 가장 많은 피해를 각 국가에게도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게도 입히고 있는데 이런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개인들이 본인의 입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준 이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결한다는 것이 전쟁에서 더 이상 싸우지 못하도록 유엔이 개입해서 강제력을 발휘한다 이런 뜻이시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유엔의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 아니었더라면 유엔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유엔군을 파견할 수도 있고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관련해서 유엔이 할 수 있는 활동은 꼭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만은 아니고 전쟁의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난민을 도와주고 하는 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은 이미 유엔이 하고 있고 또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